운을 읽는 변호사. 아무리 출중해도 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10년 동안 정성껏 병간호해도 칭찬받기 어려운 사람. 운은 신비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통해 그 신비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지만 오히려 운이 달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으나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 이런 사례는 흔하게 볼 수 있지요. 제가 상담했던 유산 상속 분쟁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거동이 불편해져 자리보전하고 누운 시어머니를 장남의 아내가 10년 넘게 간호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의 유산 대부분을 며느리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 유언장 내용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상담했을 때는 흔한 사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앞에 두면 아무래도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인의 친자는 재산 상속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에게 유산이 돌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친자식들이 자신들을 제쳐두고 혈연도 아닌 며느리에게 재산을 나눠주라는 유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 모두가 큰 며느리에게 유산이 돌아가는 것을 싫어한 이유는 욕심도 욕심이지만 며느리를 향한 악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를 잘 모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항상 자기에게 감사하라며 생색을 낸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친자식 중 한 명이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한다는 마음은 자식들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너희 대신 내가 어머님을 돌봐드렸어. 그러니 나한테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를 보였다면 싫어할 만도 합니다. 실제로 주위 사람들은 큰 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분 나쁜 여자야. 시어머니를 간호하긴 했지만 분명 재산이 욕심나서 그런 게 틀림없어. 친자식들도 며느리에게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산을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진상이었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어서 누워만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그 일을 10년이나 계속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한 아주 훌륭한 일이고 나름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이 힘든 일을 내가 해주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유산 상속을 반대당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힘든 일이나 훌륭한 일을 하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만의 덫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어. 정말 고생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며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미움을 받지요. 또 인간관계가 나빠져서 운이 달아나 버립니다. 힘든 일이나 훌륭한 일에는 오만의 덫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모처럼의 노력과 고생이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역사회의 헌신에도 낙선한 시의원에겐 이유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며느리의 사연도 그렇지만 마음과 운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한 가지는
운을 높이려면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운이 나아지지 않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의뢰인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지인 중에 지역사회를 위해 몹시 헌신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치회장이자 학부모회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양쪽 다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는 직무로 지역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해 이 유력자가 시의회 의원에 입후보했습니다. 지방도시이고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는 2,000표에서 3,000표 정도였습니다. 지명도도 충분하고 오랫동안 헌신했으니 쉽게 당선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가 전혀 모이지 않아서 큰 차이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낙선한 당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왠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만큼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받은 일 때문에 관계자를 만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선거 이야기를 하는 그의 말투에서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지요. 물론 그 사람의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평판이 좋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치회장이건 학부모회 회장이건 모두를 위해 내가 일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말투나 태도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거만함이 묻어나서 주변 사람들의 반감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다른 사람의 반감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거만을 떨었습니다. 거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애써 좋은 일을 해도 모두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다툼도 일어나고 남의 신뢰나 협력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운이 좋아질 리가 없지요. 아무리 유능하고 영향력이 있어도 혼자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슬픈 특징 같습니다.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별로 운이 좋지 못하고 생각한다면 부디 겸손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같은 병실에 입원한 2년 만으로 나쁜 운이 들어온 사업가. 만남으로 인해 운이 크게 변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 교통사고로 입원한 일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우연히 어느 스포츠 클럽의 경영 고문과 같은 병실을 쓰게 되었는데 그가 사업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클럽은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많은 빚을 지고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과 같은 병실을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의뢰인은 한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는 만남이 운을 나쁜 쪽으로 바꾼 사람인데 그와는 달리 우연히 알게 된 사람과 공동사업을 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좋든 나쁘든 만남은 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만남은 소중하고 누구나 나쁜 운보다는 가능하면 좋은 운을 불러오는 만남을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 운을 가져다주는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요? 인격을 갈고 닦는 것이 그 지름길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면 주위에도 역시 인품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인간성이 좋으면 인품 좋은 친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눈을 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인품을 갖추면 좋은 만남이 늘어나서 운도 좋아집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일까?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이는 행운을 부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뿐이고 나쁜 사람 주변에는 나쁜 사람뿐이라는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의뢰인과 상대방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툼거리를 만드는 사람 중에는 타인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상처 입히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나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관계자를 조사해보면 역시 비슷한 유형의 나쁜 사람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반대로 항상 주변을 신경 쓰며 당연하다는 듯이 타인을 돕는 좋은 사람도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 관련 법률 상담으로 찾아오는 이들인데 그들 주변에는 역시 비슷한 좋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군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면 자연스레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잔뜩 늘어납니다. 좋은 사람들 뿐이니 당연히 다툼이 적습니다. 게다가 곤란할 때는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뿐이지요. 그러니 항상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도 잘 풀립니다. 근심 없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필요한 원조를 받으니 쉽게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나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곧잘 사기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마음은 항상 경계심과 불안으로 가득하겠지요. 좋지 못한 기분으로 지내는 사이에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고 결국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겠지요. 남을 속이거나 다치게 해서 한때 큰 돈을 번다 해도 언젠가는 역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다쳐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불행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좋은 운을 부르고 싶다면 좋은 사람과 어울리세요. 변호사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조언입니다. 소매치기와의 인연이 소매치기만 모이게 한다. 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걸까요? 정말 그럴까? 하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저도 이런 신기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신출내기 변호사 시절의 일입니다. 일이 별로 없어서 솔직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묘한 인연으로 알게 된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제게 일거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소매치기의 변호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니까 상대방이 범죄의 가해자이건 불쌍한 피해자이건 똑같이 의뢰자의 대리인으로서 변호해야 합니다. 오히려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공평한 재판을 해야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역할이자 의무로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소매치기라도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일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기쁘게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착수금을 받고 변호를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해 보수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지요. 그러자 그 지인이 다음 일을 소개해 주었는데 어째서인지 또 소매치기의 변호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소개해 주었지만 전부 소매치기의 변호뿐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정체는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한 소매치기 우두머리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뢰는 의뢰고 소매치기에게도 변호인은 필요합니다. 소매치기의 변호만 소개받았다 해도 변호사로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이전까지는 제 주변 사람 중에 소매치기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어느새 주위에 소매치기가 가득해졌으니 이 엄청난 변화에 제 자신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점점 더 소매치기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미 10건 이상의 소매치기 사건을 변호하고 있었기에 어느새 제게는 소매치기 전문 변호사라는 평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칭 부동산 중개인이지만 실은 소매치기 두목이었던 그 남자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소매치기 사건의 변호 의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소매치기 사건을 맡고 그들을 알게 된 후로 소매치기 지인이 갑자기 늘어났던 것입니다. 소매치기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소매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범죄자와 같은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변호사라는 직업적인 범위 안에서 알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대로 소매치기 전문 변호사가 된다 해도 제가 불행한 인생을 보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에 저는 젊었고 무엇보다 소매치기라는 특정 사건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 다양한 사건을 맡아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기에 그 후로는 소매치기 사건 의뢰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소매치기 사건은 한 건도 맡지 않았지만 그대로 계속했다면 지금쯤은 아마 일본에서 가장 소매치기 사건의 정통한 변호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계기가 단 한 남자를 알게 된 일 때문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부디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 선행하면 운이 좋아진다. 우리는 이 말을 옛날부터 자주 들었습니다. 남에게 베풀면 그 공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속담이 바로 그 이미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그가 나에게 의지하려고만 하니 좋지 않다 라는 식으로 이 속담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원래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인정을 베푸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인정을 베풀면 그 일은 돌고 돌아서 나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속담의 진짜 뜻은 자신을 위하는 일이니 계속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세요입니다. 즉,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는 의미지요.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과 다른 게 아닐까 하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나쁜 일만을 일삼는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교활하게 처신하여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은 호화롭게 사치를 부르기 때문에 눈에 띄지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그들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소 착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보통 법률상의 분쟁이 일어나면 변호사를 찾는데 다툼은 잘 해결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밖에 듣지 못하지만 변호사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활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의 그 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활하게 처신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불행해집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잔머리를 굴려 돈을 잔뜩 벌거나 출세를 했어도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하여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망은 크고 넓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기는 빠짐없이 걸러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악행을 하면 반드시 사람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신이 지켜보다가 벌을 내린다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한순간입니다. 진짜 행운은 한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악행으로 성공한 사람의 말로를 아는 변호사의 조언이니 부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탈 없이 지나가는 것도 운 덕분임을 알아야 한다. 살다 보면 운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하고 마음 깊이 느끼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어느 날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초등학생이던 둘째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날 낮 집에서 둘째가 친구와 골프채를 꺼내 휘두르며 놀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때 친구가 휘두른 골프채의 끝이 둘째의 눈에 맞아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서둘러 병원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눈꺼풀이 다친 정도예요.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웠거나 같이 놀던 아이가 조금만 더 골프채를 길게 잡았다면 실명했을 겁니다. 그보다 더 가까웠으면 두개골이 골절됐을 수도 있고요. 그랬으면 생명이 위험했을지도 몰라요. 의사의 말을 듣고 아내는 오싹했다고 합니다. 겨우 몇 센티미터 차이로 아들이 실명이나 사망을 피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 하늘이 도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그 일 외에도 운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도움받은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운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사건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가족이 간발의 차이로 치명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강력하게 운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건강한 것은 운 덕분입니다. 평소에는 눈치채기 어렵겠지만 운의 신비함 중 하나이니 꼭 기억해 두었으면 합니다. 환한 얼굴, 온화한 얼굴,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운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신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변호사이지 점술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업을 통해 수많은 의뢰인의 인생에 관여하는 사이에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운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법률과도 관계가 없지만 타인의 삶을 많이 지켜보는 사이에 저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 운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혹은 아, 이러니까 운이 자꾸 달아나는구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제 경험으로 얼굴을 보면 운이 좋고 나쁨을 대체로 알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점술가들이 말하는 복스러운 얼굴이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고 나쁨을 점치는 것은 점술가의 영역인데 변호사가 어찌 그것까지 알 수 있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타인의 중대사에 깊이 관여하다 보면 점술가나 알 법한 일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이를 발견한 것은 제가 지금의 법률사무소 소속이 아니라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제 사무소는 오사카 재판소 옆 빌딩에 있었습니다. 그 빌딩은 변호사들의 사무소가 대부분인 법조 빌딩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업무 중간에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빌딩 입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 또 한 명 걸어오네. 저 사람은 아니야.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것 봐. 역시 그냥 지나가잖아. 그 뒤는 저 여자는 들어올 것 같아. 역시 이 빌딩의 손님이군.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빌딩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휴식 중에 머리를 식히려고 시작한 일이라 맞았는지 틀렸는지 상관은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대부분 맞췄습니다. 잠시 후에는 백발백중이 되었습니다. 이거 재미있네. 이번에는 옆 빌딩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맞춰볼까? 옆 빌딩도 처음에는 제대로 맞추지 못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적중률이 높아졌습니다. 역시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어쩐지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빌딩의 손님을 맞추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들을 통해 비슷한 인상착의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옆 빌딩에 관해서는 왜 들어맞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판 남인 것은 물론이고 어떤 역무로 왔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제 자신도 신기했습니다. 혹시 초능력이라도 생긴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손님과 옆 건물 손님은 명백하게 표정이 달랐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대부분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이 많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눈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긍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이혼 소송이나 해고 부당 소송 등 재판을 통해 싸우려는 사람들이라 자연히 그런 굳은 표정을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직업상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에 어두운 얼굴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 옆 빌딩의 손님은 하나같이 온화한, 뭐라 말할 수 없는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옆 건물의 간판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곳은 어느 봉사활동 단체의 건물이었습니다. 역시나 남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래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두 건물의 손님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표정의 차이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을 한 날부터 저는 남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는데 온화한 표정을 한 사람은 역시 운이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고 나쁨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저는 점술가가 아닌 변호사지만 이 점이 사실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과는 운이 결정한다. 오랫동안 변호사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면서 가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에는 역시 운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는 현대사회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실 같습니다. 최근에 역사를 좋아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역사를 소재로 한 게임이나 만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삼국지는 젊은이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는 하늘에 달려 있다. 중국 삼국시대에 활약했던 제갈공명의 말입니다. 그는 적장을 물리치는 책략을 세워서 성공을 눈앞에 두었지만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실패하고 맙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한탄하며 외친 말입니다. 이는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으나 성공은 하늘의 뜻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삼국지는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고는 있지만 후세 사람들이 상당히 각색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갈공명의 말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갈공명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사리사욕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통해 위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하고 기대한 정치가의 후원 회장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중학교 출신이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니 내심 기대하고 있었지요. 저는 물질적, 금전적, 노력 면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쓴 보람이 있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주요 관청의 부대신이 되어 내각의 강요가 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드디어 정치가로서 일본 사회에 조금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군. 분명 사회에 도움이 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기뻐하려는 찰나 이 정치가는 암으로 급사했습니다. 저의 오랜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지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운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작 한 사람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 제가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당시 저의 자만심이 그러한 불운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운명은 어느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정해주는 신비로운 존재가 인정해줄 것 같은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내 안에 운을 좌우하는 7가지 마음이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운의 신비함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외에도 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경험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에 미루어 운의 신비함에 대해 정리해보면 몇 가지의 공통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 보은, 이타, 자비, 겸손, 인덕, 천명입니다. 운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명이란 운, 그 자체로 이를 깨우치면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보응과 감사가 있으며
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또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면 감사와 보은,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치와 자비는 인덕으로 이어지고요. 게다가 인덕은 선행과 언행에서도 드러나지요. 즉, 제 경험은 운, 죄, 은혜, 덕, 말, 선,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의 신비함에 관해 이야기했다면 다음 장부터는 죄, 은혜, 덕, 말, 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장. 운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데서 운이 시작된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절실히 깨달은 것은 다퉈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운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이겨서 큰 돈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운이 나빠지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분쟁으로 손에 넣은 돈은 곧 잃게 됩니다. 변호사인 저는 그런 몰락을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다툼은 없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철칙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법을 지키면 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법만 지키면 무슨 짓을 해도 돼? 라는 생각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법률상의 죄가 아니라 도덕적 과실이라는 관점에서 매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의 죄는 율법전서에 기록된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절도 같은 것인데 이런 죄는 보통 사람이라면 좀처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도덕적인 과실이란 법은 어기지 않았으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데 따르는 죄입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말합니다. 도덕적 과실은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시나 취업 등에서 여러 군데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합격은 단 하나일 텐데 괜히 여러 군데에 지원해 합격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도덕적 과실을 눈치챈 것은 도덕과학을 배우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도덕과학이란 법학자인 히로이케 치쿠로 선생이 창안한 학문으로 도덕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도덕과학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한 도덕적 과실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고기나 생선, 채소의 생면을 빼앗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통근이나 통학할 때도 그렇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철도나 도로도 이를 건설할 때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회사나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태양이나 자연이 주는 은혜를 이용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전반에서 누군가의 덕분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덕과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적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부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운이 달아납니다. 그러나 도덕적 과실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운이 달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툼은 도덕적 부채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막대한 희생 덕분에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내게 소소한 피해를 줬다고 해서 너도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싸우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것, 은혜에 감사하는 것, 도덕적 부채를 갚는 것, 이를 실행한다면 불운이 사라지고 행운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차례로 닥쳐올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일 중에서 이를 증명해 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툼을 막는 것이 운을 지키는 비결이다. 변호사인 제가 다투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의외일지도 모릅니다. 이혼이든 부도처리든 유산 상속이든 간에 다툼이 일어나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는 더욱 큰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건 겨우 상담료 정도로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의뢰자가 싸우도록 부추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사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다툼은 피하는 편이 좋다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 반드시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서 법률가로서 필요한 실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연수원의 교관으로부터 분쟁 처리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고 배웁니다. 첫째, 대화로 해결하자. 둘째, 재판을 해도 화해로 해결하자. 즉,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을 피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저는 종종 재판은 의뢰자에게 있어서 가장 불리한 결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재판이 불리한 결말인 까닭은 이기든 지든 원한이 남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사지 마라. 원망을 들이면 저승에서도 너를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노릴 거야. 옛날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신기하게도 재판에서 이긴 후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다. 승소한 후에 회사가 도산하거나 부도어음을 받거나 경영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의 예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분명 원한을 샀기 때문에 운이 달아난 것이겠지요. 다툼은 원한을 남기고 운을 달아나게 합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부부끼리 감사해야 하면 그 집은 잘 되기 마련이다. 다툼은 불운을 부르지만 다툼을 피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다툼을 피하고 행운을 얻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해의 더운 여름날, 저는 어떤 여성의 이혼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토목공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술을 좋아하고 귀가가 항상 늦어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담자인 부인은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남편의 식사를 챙기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부인을 상담하는 내내 남편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다음 약속날 사무소에 온 의뢰인의 마음이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부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제게 부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던 부인은 우연히 창문 밖으로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뜨거운 오후 남편은 작업복을 입고 도로를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작업복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남편이 매일 저렇게 일하고 있다니 정말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본 부인은 처음으로 남편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덕분에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감사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예요. 부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비 오듯이 땀을 흘리며 일했으니 일 끝나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싶은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자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남편은 술집에 들리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상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이제부터 되도록 술을 줄일게. 부인이 남편을 향한 태도를 바꾸자 남편도 부인을 향한 태도를 바꿔 다투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부인과 오랜만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진 이유는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세를 지고 있거나 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연스레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툼도 사라지겠지요. 상대방에게 감사하면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에 대한 부인의 감사로 다툼을 피하고 행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툼 중에서도 상속 분쟁은 큰 불운의 서막이다. 앞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다툼으로 운이 나빠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산 상속 분쟁인데 운이 좋고 나쁨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전형적인 유형이었습니다. 당시 제 의뢰인은 시내에서 작은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유산 상속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디 의뢰인의 할머니는 공장과 관련된 자산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의뢰인과 의뢰인의 고모가 이 자산에 대해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 것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공장 부지 안에 있는 토지였습니다. 공장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200평가량의 땅이 할머니 소유였는데 고모가 의뢰인과 같은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할머니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입니다. 물론 의뢰인의 아버지도 돌아가신 할머니의 자식으로 같은 권리를 가지지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권리는 손자인 의뢰인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했을 경우 그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즉 문제의 토지는 의뢰인과 고모가 반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토지의 절반을 고모가 갖게 되면 의뢰인은 공장을 경영하면서 그 토지를 출입구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고모에게 토지는 모두 자신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고모는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려고 했습니다. 너는 그 땅이 갖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돈을 더 내야지. 라고 하면서 주변 땅값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돈을 마련하여 토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수년 후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높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갑자기 고모의 큰 아들이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회사 자금에 손을 댄 것 같더군요. 회사로부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통보를 받은 듯 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뻔뻔한 부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질려버렸어요. 물론 돈을 빌려주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유산 상속 분쟁 때문에 운이 나빠져서 자식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다툼은 멈추는 편이 좋아요. 운이 달아납니다. 부디 주의하세요. 도덕적 과실에도 속죄해야 운이 들어온다. 범죄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죄에 해당하는 행동, 그것을 도덕적 과실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가혹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형법상의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죄도 아닐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참한 경험을 한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 녀석이 그때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원한을 품는 건 당연하지요. 누군가로 인해 자신이 비참한 경험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해자의 행동이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보면 역시 죄가 됩니다. 돌이켜보면 제게도 그와 관련된 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대입시험을 볼 때 두 학교에 지원해서 모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학한 곳은 오사카 대학교였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의 합격 기회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제가 한 군데만 지원했다면 누군가는 저로 인해 불합격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치르기 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되기 전 몇 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 회사에 취직할 때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취업 활동을 할 때 두 회사로부터 채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한 회사에만 근무했으니 이때도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한 셈입니다. 물론 제가 입학하지 않거나 입사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의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합격 소식을 듣는 순간 크게 실망하고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로 인해 원하지 않은 대학이나 회사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두 군데나 합격을 노리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도덕적 과실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하는 행동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을 어긴 범죄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합니다. 좋은 운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도덕적 과실에 대해 속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1만 명의 인생을 가까이서 지켜본 제 경험상의 규칙입니다. 좋은 의도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 도덕적 과실은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 되기를 바라고 한 일이 잘못이 된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항상 참석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건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인간은 깨닫지 못할 뿐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남을 위해서 한 일이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사무소 건너편에 라멘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 딴에는 도와주려고 저희 사무소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공간인 에토스 스테이션의 이벤트에 참가한 사람에게 그 가게 할인권을 배부했습니다. 이벤트 참가자는 꽤 많았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라멘 가게는 큰 성원을 얻어 대박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사가 잘 되도록 도운 보람이 있었어. 기뻐하시겠지 하고 생각하며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 있던 다른 라멘 가게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새로 생긴 가게에만 손님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라멘 가게가 오래된 라멘 가게의 손님을 뺐는데 도움을 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하는 일을 저지르곤 합니다. 이런 죄에 대해 속지하지 않으면 운이 트이지 않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나만 잘 되길 바라면 운이 돌아선다. 어느 해 1월 신문 광고에 이런 말이 실렸습니다. 원하는 것은 욕심냅시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소원을 늘어놓았더군요. 소원 성취,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장사 번창, 합격 기원, 자손 번영,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건강, 학업 향상, 연애 성취, 입신 양명, 그리고 복권 당첨까지. 놀라울 만큼 자기 욕망뿐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운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이든 함께 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일만 잘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덕적 과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과실이란 간단히 말하면 남에게 폐가 되는 행위나 태도를 말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운이 나빠지는데 탐욕이 바로 그 대표격입니다. 상업주의에 물든 세상에는 욕심을 가져라, 욕심을 내라 라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휘둘려 살아가다가 훗날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운이 나빠지고 난 뒤일 테니까요. Just the two of us, chilling for the